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원주 땅에는 막산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이 막산이는 무척 힘이 세고 덩치가 커서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도 사뿐사뿐 걸어 다닐 정도였지요. 헌데 힘이 세면 뭐합니까? 머리가 나쁜 데다 무신경해서 일하는 족족 부수고 망가뜨리곤 하였지요. 하여 처음엔 막산이의 힘에 혹해서 일을 시킨 주인들도 나중엔 막산이가 부순 물건값을 메꾸느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덕분에 막산이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허참 거쟁기 몇 개랑 괜히 몇 개 부순 것 가지고 그 난리람. 나참 대범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막산이는 자기가 깨뜨린 세간살이는 신경도 안 썼답니다. 하기야 팔힘이 워낙 세서 힘을 주면 뭐든 부러지곤 하였으니까요.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구나. 어디 다른 동네로 가봐야겠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막산이는 결국 산 너머 먼 마을에서 일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태백산맥 깊은 산속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였지요. 워낙 첩첩산중이라 주변엔 인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길까지 잃고 말았지요. 그래서 막산이는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으며 걸어야 했답니다. 막산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저 멀리 민가가 하나 보이는 것이었지요. 걔 아무도 없어이까? 지나가던 기선인데 밥 한 술만 얻읍시다. 제대로 찾아오셨구만. 이 산속에서 밥 먹을 곳은 여기뿐이라오. 이곳은 산속 주막이었습니다. 나무꾼이나 사냥꾼을 상대로 술도 팔고 밥도 파는 곳이었죠. 주모는 굶주린 막산이에게 푸짐한 장국밥을 내놓았습니다. 개눈 감추듯 한 그릇을 해치운 막산이는 이내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했지요. 막산이는 그렇게 장국밥 3그릇을 내리 비웠습니다. 여기 혹시 술은 없소이까? 주막에 술이 왜 없겠는가? 그럼 한 10병 가져오시오. 목이 좀 타는구려. 주모는 달라는 대로 술을 왕창 가져왔답니다. 거기다 심심하지 말라고 안주가정 가져왔지요. 헌데 막산이는 그것까지 몽땅 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덩치가 커서 그런가 참말로 먹기도 잘 먹는구만. 배를 두둑히 채운 막산이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었으다 주모. 덕분에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려. 잘 자셨으면 이제 값을 치러야지. 지금은 가진 돈이 없구려. 그래도 이 몸이 힘은 좋으니 뭐든 시키면 일을 해서 샘을 치르겠소이다. 막산이는 장작을 패건 물을 기르건 해서 갚을 셈이었죠. 허나 주모는 못마땅한지 팔짱을 꼈답니다. 아니, 음식을 그렇게 축 내놓고 고작 품을 팔아서 갚겠다는 겐가? 그럼 어떡하면 좋겠소? 품을 팔려면 제대로 팔아야지. 이 귀한 걸로 품 좀 팔게나. 그러면서 주모는 막산이를 꽉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막산이는 펄쩍 뛰었답니다. 헌데 내가 건드리면 뭔가가 망가지기 일쑤인데 괜찮겠소? 허나 주모는 막산이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막산이는 그야말로 거대해서 한 손에 다 안 잡힐 지경이었죠. 거기다 얼마나 단단한지 마치 꼭 절구대를 만지는 것 같았답니다. 아, 그거야 내가 신경 쓸 일이고. 총각은 힘이나 한번 제대로 쓰시게. 그러면서 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막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벅꿈벅거렸지요. 주모는 눈을 한번 찡긋하더니 막산이 옷자락을 쥐고 부엌으로 갔답니다. 부엌에서는 주모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오매매, 이거 아주 제대로 쓸만하겠구만. 어디 한번 솜씨 좀 제대로 보여주시게나. 나 참 그럼 후회는 하지 마시오. 조금 후 막산이가 힘을 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있으니까 주모가 비명을 지르더니 나중에는 좋다고 꾀꼬리처럼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부엌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황홀한 목소리였습니다. 막산이와 주모는 한낮에 시작해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부엌을 나왔지요. 아니 총각, 어쩜 그리 강하신가? 아주 무슨 도끼질을 해놓은 것 같구만.
주모는 막산이의 팔을 베고 기분 좋게 들어누웠지요. 오늘은 늦었으니 주무시고 내일 가시게. 난 좋수다. 참, 저녁에 밥은 나오지요? 밥이다 뿐인가. 내 아주 한 상 차려 가져갈 터이니 총각은 그거 자시고 힘이나 더 써야 할 것이네. 그날 저녁 막산이는 주모에게 또 한 번 제대로 얻어먹었지요. 그리고 주모가 예고한 대로 그 엄청난 힘을 또 한 번 발휘했답니다. 평소엔 농기구며 세간살이며 죄다 박살내는 막산이의 힘이었지만 아주 이 일에는 찰떡궁합처럼 꼭 맞았지요. 정말이지 총각은 좋은 일 하고 가시는 거요? 산에 오르면 앞으로도 종종 들리게나. 사실 주모는 너무나도 욕망이 강해서 마을을 떠나 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막산이 덕분에 아주 제대로 회포를 풀었던 것이지요. 덕분에 주모는 온몸이 날아갈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제 막산이는 다시 길을 나섰지요. 헌데 주모가 갑자기 막산이 소매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허참, 아직도 부족하시오. 밥값은 잘 치른 것 같소만. 뭔 소리를 하는 겐가 지금. 아직도 뻐근하니 밥값은 되었네. 그게 아니라 이 산에는 그게 나타난단 말이네 그게. 주모는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 막산이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 주변에는 무시무시한 요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이냐. 천년목은 구미호가 나와서 사람들 간만 빼간다는구먼. 그러니 총각은 여기서 더 산을 넘지 말고 싸게 내려가시게. 산을 넘어야 마을을 찾지. 내 마음 정해졌으니 더 이상 막지 마시오. 주모가 한사코 말렸지만 막산이는 한사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워낙 갈 길이 멀어 조금이라도 더 가야만 했으니까요. 걱정스레 막산이를 바라보던 주모는 가다가 욕이라도 하라며 또 뭔가를 싸주었답니다. 총각, 혹시라도 구미호를 만나면 정신을 잃지 말게. 구미호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자는가. 그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 하는 말 아니오? 헛소리 마시고 잘 계시오. 주막을 떠난 막산이는 이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헤매이다 보니 날이 점점 어두워졌답니다. 에라이, 내가 언제는 편하게 갔다고. 이렇게 된 거 대충 앞으로 갈란다. 다 포기한 막산이는 달비 차례의 경치를 감상하며 걸어갔답니다. 정산 높은 봉우리, 구름이 달을 벗어나니 에라 모르겠다. 시조는 무슨? 점점 초조해진 막산이는 잘 짓지도 못하는 시조를 읊으며 계속 걸었지요. 헌데 날이 어둡다 보니 어느새 길도 없는 풀숲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산이가 눈치를 챘을 때는 이미 주변이 반짝이는 눈으로 가득했답니다. 이놈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렇지 날 먹으려 들다간 야밤에 급체한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배고픈 늑대떼가 막산이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군침을 뚝뚝 흘리는 것이 한사흘은 굶은 놈들 같았지요. 온 산에 밥 굶은 짐승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왜, 니들도 고기 한 점 먹으러 왔느냐? 허나 늑대가 사람 말을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기어코 막산이에게 달려들었지요. 막산이는 깜짝 놀라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에 커다란 늑대가 저만치 날아가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괴력이었습니다. 거참, 몸뚱이가 종이장처럼 가볍느냐? 평소에 끼니는 챙기고 다니느냐? 그걸 보고 막산이는 한바탕 웃어제꼈지요. 쓰러진 늑대는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헌데 이놈이 성이 났는지 지 동료들이랑 한꺼번에 덤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막산이는 더 버티지 않고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널 잡아먹으려면 50년은 빠르다 요놈들아. 허탕치지 말고 다른 먹잇감이나 알아보거라. 막산이는 뒤에 늑대들을 주르륵 달고서 열심히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달밤의 경주가 시작되었답니다. 한참을 달아나다 보니 저 멀리 웬 기와집이 한 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거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빈거가 보이는구나.
막산이는 헐레벌떡 달려가서는 얼른 기와집 대문을 두들겼지요. 이보쇼. 문 좀 열어주시오. 사람 하나 살릴 셈 치고 문 좀 열어주십시오 좀. 아니, 이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시나요? 기와집에서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고운지 막산이가 30이 되도록 본 여인네들 중에서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였답니다. 산을 넘다가 산짐승에게 쫓겨서 그만 예까지 오고 말았습니다요. 그렇구려. 날도 어두운데 어서 들어와서 쉬시기나. 곱게 차려입은 것이 이 여인은 이 집의 마님 같았습니다. 덕분에 막산이는 마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냅게 뒤쫓던 늑대들이 집 근처로는 얼씬을 안 하는 것이었죠. 늑대들은 저 멀리서 빙빙 돌다가 이윽고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아이고 살았습니다. 헌데 어째 집이 조용합니다. 다들 돌림병이 돌 때 죽거나 떠나버리고 말았지. 해서 이 집은 하인 하나 없이 나뿐이라네. 상심이 크겠습니다요. 마님이 가족을 잃고 이 큰 집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 막산이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지요. 헌데 자네는 어쩌다 이런 상간 오지에 오게 되었는가? 그게 말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이옵니다. 막산이는 산에서 생긴 일들을 대강 들려주었지요. 고생이 많았네. 내 저녁을 준비해 주겠으니 사랑채에서 좀 기다리고 있게나. 마님께서 직접 저녁을요? 이거 참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막산이는 헤헤거리면서 사랑채로 향했지요.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통에 사랑채는 스산하고 추웠습니다. 허참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좀 있으시는구나. 마님이 저녁을 지을 동안 막산이는 사랑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랑채는 마치 창고인 양 물건이 많았습니다. 비싼 병품과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탱이에는 질 좋은 문방사오가 굴러다녔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벽에는 선비와 대감들이 입던 좋은 도포와 갓이 빼곡히 걸려 있었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집이었나 보구만. 뭔 이런 비싼 것들이 아주 사방에서 굴러다니네 그려. 뭔가 수상했지만 무식한 막산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다가 그만 깜박 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뭔가 스산하고 몸에 소름이 돋는 통에 잠에서 깨었답니다. 응? 무슨 소란이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온 걸까요?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는 바람에 막산이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사랑채에 웬 사내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산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꾸벅꾸벅 조는 막산이를 옆에 놔둔 채 자기들끼리 신나게 투전판을 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거참 왔으면 좀 깨워줄 것이지. 자기들끼리만 재미를 보고 있구려. 심심했던 막산이는 조아라 사내들 사이에 합석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고 피부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어헛, 이 사람들 어째 안색이 안 좋으시구먼. 투전하다가 꽤나 많이 잃은 게요? 나도 많이 잃은 날에는 얼굴이 아주 우거지상이 되곤 하더이다. 허나 막산이는 정말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투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자, 동무들. 나도 한판 깁시다. 그런데 난 마침 금전이 없구려. 뭘 대신 걸면 되겠소? 그러자 시퍼런 도깨비불이 사내들 눈 위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내들은 아주 스산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죠. 그럼 목숨을 걸어라. 까짓거 그럽시다. 지면 뭐 부처님 곁으로 가면 되겠지 뭐. 모골이 송연해지는 분위기였지요. 허나 막산이는 기분 좋게 승낙하였답니다. 하기사 마을 투전판에도 막산이가 끼면 분위기가 이렇게 우중충해지곤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부처님, 신령님, 천지신명, 조상님. 허여간 대박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막산이는 우스꽝스런 주문을 외더니 투전패를 힘차게 날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막산이가 너무 힘을 준 탓일까요? 바닥에 던져진 투전패가 몽땅 박살이 나고만 것이었습니다. 어쩌차, 또 저질렀구먼. 내가 이러다 우리 마을 투전판에서도 쫓겨났는데. 손만 대면 부셔지니 어떤 도박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막산이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요. 미안하게 되었소. 오래간만에 하는 통에 긴장했던 것 같소이다. 막산이가 껄껄 웃는데 사내들의 눈에서 도깨비불이 번쩍 하였답니다. 하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막산이처럼 굴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막산이에게 덤벼들었답니다. 거참,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다들 너무 야박하신 것 같소. 막산이는 혀를 끌끌 차다가 주먹을 들어 사내들에게 한 방씩 먹여주었지요. 사내들은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저만치 날아가 버렸답니다. 하여간 이게 약이야, 약. 응? 그런데 다들 어디로 갔지? 어째 나가 떨어진 사내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리에는 그들이 입고 있던 가시며 도포들만 허물처럼 남아 있었지요. 헌데 이것들이 죄다 사랑채에 걸려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이구, 주먹 한 방에 삐져서 다들 가버렸나 보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참는 건데 그랬어.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마님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오래 기다리셨나? 자, 어서 들게. 드디어 저녁입니까?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요. 막산이는 좋아라 수저를 들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가져온 반찬이 죄다 익히지 않은 날것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가 뚝뚝 흐르는 날고기가 밥 대신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것이었지요. 뜨악한 막산이가 밥상만 쳐다보고 있으려니 마님이 아주 스산하게 웃는 것이었죠. 왜 그러나? 혹시 음식이 입이 안 맞는 겐가? 어유, 마님. 워낙에 귀하게 잘하셔서 그런가 어째 영 음식 솜씨가 없으십니다요. 보십시오. 음식이 죄다 살 있었습니다. 그려. 그러면서 막산이는 밥상을 통째로 들어올리더니 마당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죠. 오래간만에 제가 솜씨 좀 발휘하겠습니다요. 그러더니 정말로 마당에 나가 불을 피워 날고기를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려버린 마님은 막산이를 한번 노려보더니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막산이는 혀를 끌끌 찼지요. 어휴, 가족을 잃으셔서 그런가. 참으로 쌀쌀맞은 마님이루세. 그래도 이쁘니까 참는다 정말. 어쨌든 고기 반찬으로 포식한 막산이는 그제야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엔 별로 춥지 않았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낮이 되어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오늘 중으로 산을 내려가기란 다 틀린 모양새였지요. 그나저나 집안에 정말로 마님뿐이로구나. 이거 마님이 혼자 적적해서 어떡하노? 거기다 사람이라곤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을신연스럽기 짝이 없었지요. 헌데 그 안 돌아가는 머리로 곰곰이 생각하니 어쩌면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해서 곧바로 마님방을 찾아갔답니다. 마님, 혹시 이 집에 일꾼을 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없겠나? 헌데 이 깊은 산속까지 누가 일을 하러 올지 모르겠네. 마님은 안타까운지 살짝 얼굴을 찡그렸답니다. 헌데 그게 또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막산이는 그 상심한 표정을 보니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접니다요. 제가 머슴이를 찾으러 다니는 중이었습죠. 자네가? 정말인가?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 그러면서 마님은 슬며시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막산이 가슴은 또다시 쿵쿵 뛰었지요. 참말로 잘 생각하셨습니다요. 그럼 바로 머슴이를 시작합지요. 그리하여 막산이는 이 집의 머슴이 되었지요. 가만히 있어보자. 아녀자가 하기 힘든 일이 뭐가 있더라. 막산이는 신이 나서 샘터로 갔습니다. 등에는 딱 봐도 무거운 물통을 2개나 짊어지고 있었지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도 막산이는 사뿐사뿐 가볍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물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마님이 등 뒤에서 나타났지요.
어제는 대접이 박하여 미안하게 되었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귀하게 자란 분이니 음식 같은 거 못할 수도 있지요. 아니라네. 오늘은 자네가 이 집에 들어온 기념으로 꼭 제대로 대접하려 하네. 막산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님은 한사코 대접을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지요. 절세미녀인 마님이 팔뚝 위에 손을 얹으니 막산이는 절로 입이 귀에 걸려서 승낙을 하고 말았답니다. 마님 솜씨만 믿겠습니다요. 그럼 저는 장작을 좀 패겠습니다요. 헌데 마님은 어째 떠나질 않고 계속 막산이 옆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막산이는 윗도리를 탁 벗어던지고 도끼를 쥐었지요. 도끼질을 할 때마다 근육이 울끈불끈 올라왔습니다. 지켜보던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꼴깍 삼켰답니다. 이거 참으로 고기가 아니 근육이 실하구먼. 그렇습니까요? 제가 가진 거라곤 이 몸뚱이 뿐입니다요. 정말로 멋지구먼. 특히 그 팔뚝. 팔뚝이 아주 두툼하구먼. 그래도 마님, 너무 두근거리시면 아니 됩니다요. 막산이는 껄껄 웃으면서 열심히 장작을 패었지요. 그 옆에서 마님은 입맛을 다시며 조용히 이를 지켜보았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마님이 오늘은 저녁은 아주 제대로 해주신다고 했지. 이야, 기대가 되는구먼.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님이 오지 않았지요. 해서 막산이는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슥슥싹싹 뭔가 칼을 가는 듯한 섬찟한 소리였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부엌 쪽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궁금해진 막산이는 조용히 일어나 창호지의 구멍을 뚫었답니다. 가만히 부엌을 엿보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대되는구나. 저 사내는 덩치가 크니까 고기도 참으로 많을 것이다. 마님은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열심히 칼을 갈았답니다. 그걸 지켜보던 막산이는 또다시 입이 귀에 걸렸지요.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드느라 저러는 줄 알았으니까요. 대체 뭘 저렇게 준비하시는지. 이야, 오늘은 아주 포식을 하겠구나.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째 시간만 가고 마님은 도통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아직인가? 어이구, 배가 등가죽에 붙겠구먼. 호롱불도 꺼진 탓에 방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더듬더듬 나갈 길을 찾는데 바깥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아주 섬찟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허헛, 그래도 늑대보다야 여우지. 이야, 네 덕분에 이 집에는 쥐가 없겠구나. 막산이는 여우가 귀여운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여우는 몇 차례 더 울었지만 막산이의 웃음에 짜증이 났는지 사라져버렸지요. 그나저나 여긴 산속이라서 그런가. 우풍이 참으로 심하구먼. 그때 마침내 마님이 한 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아주 제대로 된 음식이 상 위에 그득했습니다. 막산이의 입이 함지박처럼 벌어졌지요. 이야, 진수성찬이로군요. 제 평생 이런 밥상은 처음 받아봅니다요. 자, 식기 전에 어서 들게. 마님은 눈웃음을 살살 치며 식사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산이는 밥과 반찬을 우적우적 먹어치웠지요. 신나게 먹고 있는데 가만 보니 마님은 수저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마님도 좀 드셔야죠. 혹 입맛이 없으십니까요? 서방을 잃은 이후로 도무지 입에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다네.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랐구먼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요. 그러자 마님은 손을 슬쩍 들어 막산이의 손 위에 얹는 것이었죠. 헌데 자네가 도와주면 내가 배를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네. 그러면서 마님은 입맛을 다시며 막산이의 목줄기를 쳐다보았답니다. 눈치 없는 막산이는 그런 건 까맣게 모른 채 입이 벌어졌지요. 가끔은 밥보다도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사내가 필요한 법이지요. 막산이는 외로움에 못 이긴 마님이 자기에게 반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해서 입맛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자기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허참, 이래서 미남은 괴로운 법이로고. 어디 가나 외롭다는 여인네들이 달라붙으니 원. 호탕하게 웃어 제낀 막산이는 상을 옆으로 슬쩍 치웠지요. 가슴이 아플 때에는 건장한 사내가 도움이 되는 법이지요. 자, 이 막산이가 의원 노릇을 좀 해보겠습니다요. 그러면서 우통을 탁 걷어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입맛을 다시고 있다가 막산이가 갑자기 들이대니 기겁을 했지요. 아니, 내가 그 뜻이 아니라. 에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막산이가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요. 막산이는 당황하는 마님을 휙 잡아뜨리고는 그대로 올라타고 말았지요. 마님은 어어하다가 그대로 막산이와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천하장사인 막산이의 힘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어찌나 힘이 좋은지 마님은 밤새 캥캥캥캥 울부짖으며 막산이의 공격을 감당해야 했지요. 그렇게 마님은 울며불며 애원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뻗어버렸지요. 헌데 마님 목소리가 어째 여우새끼 같습니다요. 뭐 요망한 것이 딱 좋습니다요. 날이 밝고 나서야 마님은 이를 갈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오늘 밤엔 기필코 해치우리라. 에이, 마님이 또 까칠하게 변하셨구나. 하여간 여인네 마음은 갈대와 같다니까. 막산이는 그러려니 하면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다행히도 산골의 일은 힘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었지요. 물 길어오고 장작 패고 일하는 김에 마당도 깨끗하게 쓸었지요. 그렇게 금세 일을 다 해치운 막산이는 마님이 가져다 줄 저녁을 기다렸답니다. 밖에서는 일 못한다고 그래도 구박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힘만 쓰면 척척 해결되니 참으로 좋구나. 이야, 아무래도 나는 산속 생활이 맞는 것 같구나야.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으려니 드디어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헌데 오늘은 마님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요염해서 막산이 가슴이 또 벌렁벌렁 뛰었지요. 흠이 시상의 마님. 이러시면 제가 눈뜰 곳이 없구만요. 뭘 그리 놀라느냐. 이제부터 벌어질 일에는 더 놀랄 텐데. 그러면서 마님이 사악하게 웃었더랬지요. 허나 눈치 없는 막산이는 좋다고 같이 웃었답니다. 그러자 마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니놈의 그 여유도 오늘로 마지막일 것이다. 아이고, 마님께서 오늘은 아주 작정을 하셨구먼요. 좋습니다. 이 막산이가 오늘은 아주 제대로 상대해드리겠습니다요. 막산이가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기세가 좋구나. 허나 오늘은 기필코 가져가야겠다. 네, 뭘 가져가시게요? 마님은 날이 시퍼런 식칼을 뽑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니놈의 생간이다. 마님은 칼을 쥐고선 와락 덤벼들었지요. 막산이는 기겁해서 뒤로 넘어졌답니다. 그 바람에 마님이 병풍에 처박혀 와장창 소리가 났지요. 어이구 놀래라. 마님, 위험하게 시리 칼은 왜 들고 설치십니까? 마님은 화가 났는지 다시 덤벼들었지요. 놀란 막산이가 마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놈! 아니 힘만 무식하게 세서 정말. 팔을 놓아라. 내 팔을 놓으란 말이다. 됐습니다요. 놓으면 그 식칼로 절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요? 그렇게 막산이와 마님이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한참을 드자비질을 하는데 막산이가 끙 힘을 주자 마님이 또 휙 날아가 버렸지요. 그 바람에 마님의 식칼이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의 두 눈이 금세 여우눈으로 변하면서 털이랑 이빨까지 돋아나는 것이었죠. 마님, 오늘은 면도를 안 하셨습니까? 이러면 실망입니다요. 마님이 다시 덤벼들자 막산이가 다시 한번 손으로 탁 쳐버렸지요. 그러자 저만치 나라가 처박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미호로 변하건 말건 막산이의 괴력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놀란 구미호 마님은 꼬리를 말고 달아났답니다. 에잇! 두고 보자 이 무식한 거사. 아이고, 이 밤중에 가기는 어딜 가십니까? 저랑 회포를 푸셔야지요. 막산이는 도망치는 마님의 다리를 와락 낚아챘던 것이지요.
그 바람에 마님이 쓰러지면서 그만 치맛자락이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응? 웬 털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의 치마가 올라가자 거기엔 9개나 되는 꼬리 같다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그렇게 곱던 마님이 사실 구미호였다니. 막산이는 너무나도 놀라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구미호는 자기에게 반해서 아양을 떨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구미호 마님이 자기의 생간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태껏 나한테 사근사근하게 굴었던 것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게로군. 마님의 친절이 사실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것에 막산이는 열이 팍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배신감에 막산이의 얼굴이 금강역사처럼 무시무시해졌지요.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너 같은 여우는 뜨거운 맛을 봐야 할 것이다. 옳거니 마침 나한테 딱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러더니 막산이는 벼란한 허리띠를 착 풀었답니다. 그러자 거대한 몽둥이 같다 하고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모습에 기겁한 구미호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허나 막산이의 괴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하였네. 제발 살려주게나. 구미호 마님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허나 막산이는 콧김까지 뿜으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어디 볼기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리하여 구미호는 막산이에게 붙들려 아주 밤새도록 볼기짝을 맞았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매서운 막산이의 처벌에 구미호는 아무것도 못하고 싹싹 빌고 말았지요. 구미호가 도망이라도 가려고 하면 막산이는 그 강력한 힘으로 구미호를 다시 붙들었지요. 그리고는 가차없이 볼기짝을 올려붙이니 마침내 구미호는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구미호는 막산이 앞에 꿇어 엎드렸답니다. 정말로 잘못했소이다. 그대가 천하제일의 장사인 줄 알았으면 얌전히 물러갔을 것이오. 지금이라도 반성을 했으니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막산이의 괴력에 질린 걸까요? 구미호는 군말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러자 바깥에 들끓던 여우떼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걸렸던 구미호의 요술이 풀려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니, 이게 무슨 조아람? 막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큰절을 하였으니까요. 저희를 구해주신 장사님께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맨 앞에 아리따운 여인은 배시시 웃으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듣자 하니 원래 이 집의 마님이라고 하는 월양 부인이었습니다. 막산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거참 구미호랑 똑같이 생기셨는데 정말 사람이 맞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요괴가 그동안 제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랬군요. 이제라도 본 모습을 찾으셨으니 다행입니다요. 그렇게 산중저택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원래 갑부집이었던 집인지라 좋은 술과 음식이 넘쳐났지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사람들은 막산이의 덕을 칭송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장사님, 한 잔 받으시지요? 이야, 감사합니다. 술이 아주 수리수리 잘 넘어갑니다요. 막산이는 술맛에 감탄 또 감탄을 했지요. 그러자 월양 마님이 조심스레 묻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무서운 구미호를 쫓아내셨습니까? 그게 제가 볼기짝을 매섭게 때려주었더니 이놈이 싹싹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울고불고 비는 터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쳤지요. 장사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월양 마님은 기뻐하면서 또다시 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막산이는 마님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답니다. 막산이가 술이 얼근하게 올랐는데 월양 마님이 막산이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구미호가 달아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희는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장사님, 어디 가지 말고 앞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막산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머슴이를 구하러 왔다가 졸지에 갑부집 주인이 되게 생겼으니까요. 거기다 이렇게도 아리따운 마님을 얻게 되었으니 기쁘기가 그지없었지요. 네, 저만 믿으십시오. 다음에도 또 구미호가 나타나면 제가 볼기를 쳐서 내쫓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막산이는 산중 기와집에서 월양 마님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태백산에는 볼기를 쳐서 구미호를 퇴치한 장사의 전설이 퍼졌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뒤로 구미호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 막산이의 활약이 신통하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옛날 조선시대 한마을에 강지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강대감 댁의 막내 아들로 위로는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난 관직에 오른 형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형들은 집안의 자랑이었지요. 강대감 나리는 어째 저리 복을 많이 받았디야. 마을 제일 가는 지주의 아들들은 죄다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했으니 말이오. 그야말로 자식 농사가 풍작이 나불었어. 그러니께 형들이 저리 훨훨 날아다니는데 막내 도련님도 대단하시겠지? 말해 뭐해? 보나마나 합격하시겠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대감을 부러워하며 기대하는 눈빛으로 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연달아 셋이나 되는 것은 그것 또한 큰 자랑이었거든요. 허나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강선비도 부담감이 어마어마했답니다. 훌륭한 형들처럼 자기도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집안은 물론이고 온 마을이 강선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지요. 내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여 꽃가마 타고 돌아오리라. 그럼에도 강선비는 마음을 다잡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날리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장에 들어서자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였지요. 그런 탓일까요? 첫 과거의 강선비는 그만 쓰디쓴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죄책감과 실패의 수치스러움에 강선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을에 돌아왔지요. 하지만 우리의 강선비, 여기에서 포기할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공부가 부족하였을 뿐입니다. 강선비는 다시 한번 악착같이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헌데 강선비의 첫 과거 시험 낙방 이후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 또한 컸기 때문일까요? 강대감은 막내 아들이 어째 영 못 믿어왔습니다. 괜히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해서 망신당할 바에 깔끔히 포기하기를 바랬습니다. 지원아, 일단 나이가 찼으니 혼약부터 하자꾸나.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거라. 아버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 다 압니다. 허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강대감은 완고했습니다. 이에 강선비는 일단 결혼을 하는 것으로 절충하였습니다. 신부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으로 소문난 최혜정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강선비는 그녀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겉모습과는 달리 기품이나 내조의 덕은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강선비가 공부하기 위해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집 밖에서 다른 남자와 히덕거리며 놀아났습니다. 이에 동네방네 마누라 단속도 못하는 얼빠진 남편이라고 소문이 파다해졌죠.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강선비는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남편은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건만. 아내라는 자가 내조는 못할지언정 밖에서 부끄러운 짓이나 일삼는 거요? 내 망신살이 뻗쳐 못 살겠소. 얼씨구 망신살? 망신살은 과거 본다며 거들먹거리다가 홀라당 낙방한 당신이겠지. 큰 뜻 좋아하네. 마을 똥개도 웃을 소리를 하는구려. 들리지 않소? 저기 밖에서 당신 보고 멍멍 지저대고 있잖소. 뭐야? 어찌 감히 남편한테 지금 그따위 망발을 내뱉는 거요? 남편 같은 소리 하네. 남편이 아니라 웬수지. 그래, 저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책이나 부둥켜 안고 맘껏 씨름하시오. 당신 마누라는 저기 삼식이랑 씨름할 터이니? 삼식이? 그 망할 놈이랑 놀아나는 거요? 거참, 글이나 좀 읽을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려. 그래요, 삼식이. 쭉정이 같은 당신보다 훨씬 대단한 사내이외다.
대단하다 못해 아주 밤마다 날 죽여놓는다오. 뭐야? 그러면 이 집에서 쏙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야지.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소?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결국 강선비는 인내심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에라이 더는 못 참겠다. 내 오늘 내년을 요절을 내놓겠다. 요절 좋지. 그래,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강선비와 아내는 그렇게 매일같이 치고받고 난리치며 싸웠습니다. 물론 강선비는 차마 집안의 고자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내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거는 어찌 보냐고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이 탓에 강선비는 속으로 화를 삭히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공부에 집중하기나 가능하였겠습니까? 마음은 흐트러지고 머릿속에는 공부 대신 온갖 잡념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두 번째 과거 시험에 도전한 강선비. 어찌 되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뻔했지요? 그렇습니다. 강선비는 또 다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강선비는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낙방을 하다니. 이 무슨 가문의 수치란 말입니까? 강대감은 그런 아들에게 당장 공부고 뭐고 때려치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서당 하나 내줄 테니 거기서 아이들 글 공부나 가르치면서 살라고 말이죠. 강선비는 억울했습니다. 어째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하니 말이죠. 그렇기에 강선비는 마지막 도전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포기했다가는 평생 한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강선비는 극대노한 아버지를 겨우겨우 설득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아주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당장 짐 싸서 집에서 나갈 각오하거라. 하오나, 아버님. 그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옵니까?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단 말이냐?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안 그렇느냐? 강대감은 모질게 말하고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었지요. 강선비는 침울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헌데 자기가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또 과거에 도전해봤자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서는 눈치 보이지 마누라는 매일같이 속을 박박 긁어대지. 공부를 떠나서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허참, 아버님이나 망할 여편네나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라라니? 강선비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되뇌었습니다. 그때 강선비는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인도가 아닐까 싶었지요. 잠깐, 그래, 절이 있었구나. 어디 조용한 곳에 들어가 틀어박히면 온전히 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터이다. 역시 믿어볼 것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강선비는 곧바로 공부할 서적을 잔뜩 짊어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에 있는 절로 향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주지 스님 한 명과 스님 몇 명이 있는 절이었습니다. 강선비는 결심을 다지고 절의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흰머리에 턱수염을 도인처럼 기른 웬 노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시오? 안녕하시오. 그런데 노익장이 스님이요. 스님치고는 머리를 참 멋들어지게 길렀구려. 미안하오만 나는 스님이 아니오. 그게 무슨 소리요? 소식을 못 들으셨나 보. 망각사의 스님들은 모두 떠났어. 주지 스님께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속세로 나가 닭발 수행을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절을 관리하고 있어. 아니, 그 말이 참말이오. 해서 어인일로 여기를 찾아오신 거요. 내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회다. 어디 조용한 절간에서 공부에 전념하려고 찾아왔소. 속세가 참으로 시끄럽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소. 스님들은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이곳은 고요하다면 둘째 가면 서러울 곳이지.
너무나도 고요해서 딸내미와 단둘이 지내기 적적할 따름이었다오. 어서 들어오시오. 정말 그래도 괜찮겠소? 고맙소. 노인장은 그야말로 내 생명의 은인이오. 원 호들갑도 너무 조용해서 나중에 달아나지나 마시구랴. 강선비는 노인의 뒤를 따라 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인은 최성민이라는 자로. 절은 낡았지만 깨끗하였고 고즈넉하였습니다. 기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들려올 뿐 주변은 그야말로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여긴 그리 크진 않소. 방 몇 칸과 법당 하나가 전부지. 그대가 지낼 암자는 저쪽에 있으니 짐을 두고 몸을 편히 하시오. 감사합니다. 아, 늦게 인사를 드립니다만 제 이름은 강지원이라고 하외다. 최성민이요. 아, 그리고 내 딸내미인 유아도 인사드리겠소. 요 녀석이 이 절을 관리하는데 날 돕고 있다오.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선비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깜짝 놀랄 정도의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곱고 맑은 눈매에 살짝 묶어 올린 머리칼이 단정하면서도 사내아이처럼 털털한 느낌을 주었지요. 안녕하세요. 딸인 유아라고 해요. 어인일로 이런 낡아빠진 절간을 찾아오셨어요? 애끼 이놈아, 말 조심하거라. 이분은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선비님이시다.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려고 찾아오셨지. 그러니 앞으로 행동거지를 단정히 하고 얌전히 지내거라. 나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천둥벌거숭이 같잖아요. 천둥벌거숭이 맞지 않느냐? 아버지와 투닥거리는 딸의 모습이 퍽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강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지요. 망각사를 찾아온 것은 아무래도 딱 맞는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 듯했지요. 유아는 강선비를 암자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과거 준비를 하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오셨군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여기는 엔간한 사람이 아니라면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산속이라 바람 소리 말고는 들리는 것도 없고 심심해서 딴짓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마음껏 공부에만 매진하셔도 될 겁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려. 저 바깥 세상은 아사리판이어서 이런 평화가 퍽이나 그리웠다오. 아, 그래도 밥때 되면 제가 부를 테니 글 속에 파묻혀서 식사 거르지는 마세요. 그랬다가는 제가 아버지한테 혼나니깐요. 알겠소이다. 고맙소. 그날 이후 강선비는 최노인과 유아 덕분에 마치 속세를 떠난 듯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유아는 강선비의 식사와 방을 돌보며 조용히 뒷바라지를 했고 노인은 가끔 차를 대접하며 그에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요한 산속절에서의 생활은 강선비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글귀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선명히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집에서의 잡념과 시끄러운 마음은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작에 이곳으로 왔어야 했구나. 여기서라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글 공부가 재밌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글 공부는 오직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이곳에서는 글귀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와닿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강선비는 특히 맹자의 글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큰 기운은 도의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이다. 이제야 이 의미를 알겠구나. 강선비는 이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껏 외부의 기대와 집안의 압박에 얽매여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는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 고요한 산속에서 비로소 강선비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으로 학문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위인들의 사례를 담은 사기가 강선비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장량의 지혜와 인내를 배워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항우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 자만의 위험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수십 번도 더 읽었다고 생각한 사기에 이리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나. 글이란 단순히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었구나. 해답은 지금껏 모두 내 안에 있었거늘 어찌 나는 이리도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는가.
이처럼 강선비는 그래서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 이상의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글귀 속의 깊은 뜻을 음미하며 그는 진정한 학문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점점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선비는 하루 종일 글을 읽고 붓을 놀리다가 어딘가 손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보았는데 손톱이 제법 길어져서 붓을 잡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도 집중이 흐트러지다니. 잘라야겠다. 강선비는 작은 손톱깎이를 꺼내 들고 대충 손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깎은 손톱 조각은 손바닥에 모았다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휙 던졌습니다. 깎아낸 손톱은 산바람에 흩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깜짝 놀란 강선비는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이 등불을 들며 매우 성난 눈으로 강선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깎아 버렸을 뿐이요. 이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겁니까? 손톱이란 건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야. 땅에 묻든지 아니면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야 하오. 알겠소. 그러니 고정하시오. 내 이게 그리 큰 무례가 되는 줄은 몰랐소. 예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오. 자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다만 이런 게 다 흉한 일을 부르는 법이라오. 딴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하시오. 알겠소이다. 알겠소. 다음부턴 그렇게 하겠소. 강선비는 대충 대답하며 방문을 닫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최 노인이 오늘 심기가 불편하신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유난이시구만. 최 노인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강선비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지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양에 오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강선비는 짐을 꾸리고 떠나기 전에 노인과 유화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간 두 분의 보살핌 덕에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소? 정말로 고맙구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그대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참 흐뭇했어. 꼭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믿어. 많이 그리울 거예요. 이번에는 꼭 합격하길 빌어요. 그렇게 노인과 유화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강선비는 절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만 어딘가 마음이 영 무거웠죠. 그래도 자신감만큼은 전에 없이 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집 앞에 다다른 강선비는 기운차게 대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머슴들이 강선비를 맞이하였는데 영 표정이 이상하였습니다. 도련님 벌써 오셨습니까? 오늘은 서당일이 일찍 끝나셨나요? 벌써 왔다고? 그리고 서당일이라니.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머슴의 강선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머슴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아니 그것이 아침에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돌아오셔서 그랬습니다요. 이놈 돌쇠야? 내 아무리 한 해 동안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지만 벌써 얼굴을 까먹었더냐? 됐다. 이 짐이나 들어서 내 방에 가져다 놓으려무나. 강선비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머슴에게 핀잔을 주고 짐을 넘겼습니다. 머슴은 아직도 아리송한 표정으로 짐을 떠안고는 강선비를 멀뚱히 바라보았지요. 주변에 있는 하인들도 그런 강선비를 희한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오랜만에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수군거리며 뭔 소리들을 하는 게냐? 오랜만이라고쇼. 나가신 지 한 시즌도 되지 않았는데쇼. 이놈아. 내 공부하러 절간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왔지 않았느냐? 이거 원. 어리 빠져가지고는 아침부터 헛소리하느냐? 강선비는 투덜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돌아오면 반가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쾌하기 짝이 없었지요. 아버님에게 인사만 드리고 얼른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와야겠구나. 강선비는 마루를 지나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시 옷매무새를 고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지요. 강령하셨습니까? 소자, 지금 막산에서 귀가하였습니다. 산에서 귀가하였다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아니,
서당은 어쩌고 벌써 돌아왔느냐? 강대감의 말에 강선비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지금 자신을 아버님이 돌려서 비아냥거리는 것인가 싶었지요. 이에 강선비는 화를 누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서당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자, 과거에 오를 준비를 하려 집으로 온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공부를 마쳤다니. 너는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 입장 아니더냐? 아버지인 강대감은 두 눈을 꿈뻑꿈뻑 뜨며 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 밖에서 강대감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강선비가 말입니다. 아버님, 소자 지원이옵니다. 서당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지금 돌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당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선비는 지금 강대감 앞에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강선비와 강대감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대감은 얼떨결에 들어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데 강선비는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강선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짜 강선비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마주한 듯 진짜 강선비와 똑 닮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선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강선비 말입니다. 이놈! 내 놈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하고픈 말이다. 내 놈은 뭐하는 놈이길래 나를 따라하고 있는 게냐? 따라해. 이 자식이 되도 하는 소리냐? 내가 나를 따라하고 있는 거겠지. 진짜 강선비는 어이가 없어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강지원이다. 내 놈은 대체 누구며 어찌 나를 사칭하며 이런 일을 꾸민 것이냐? 내 막내 아들이 지원이 둘이라니.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강댕감은 입이 떡 벌어져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짜 강선비가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강대감에게 말하였습니다. 저자는 틀림없이 어디서 나타난 사기꾼이거나 괴상한 짓을 꾸미려는 요사스러운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강대감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가짜 강선비를 뜯어보았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아들은 분명 산에서 내려와 과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서당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다는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대감은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바로 산에서 내려와 돌아온 참입니다. 가짜가 집안에 들어와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 제가 분명히 아침에 서당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두루 살피며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가 나타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선비는 가짜 강선비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거짓부렁이다. 이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강선비가 화를 못 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때 아내인 혜정마님이 다급히 들어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기막힌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두 명이라니? 왼수가 둘로 늘었어. 아이고야, 골칫거리가 두 배가 되었구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천지신명님 부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 사이 어머니까지 들어와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자 가짜 강선비가 답답해하며 가슴팍을 두들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의 꿰매 넘어가지 마시오. 제가 바로 남편이자 아들인 강지원이오. 여보, 정신을 차리시오. 내가 바로 산에서 돌아온 당신의 남편이오. 내 눈앞에 있는 이놈이야말로 요사스러운 자요. 혜정마님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누가 설명 좀 해보거라. 그러나 누구도 이 이상한 상황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 강선비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고 가짜 강선비는 여전히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웜에 이게 무엇이오? 도련님이 둘이나 계시구마. 요괴다 요괴. 요괴가 나타났어. 하인들도 이 광경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지요.
이에 돌연 가짜 강선비가 진짜 강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짜 강선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둘은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치고받고 물어뜯고 핥히고 아주 죽어라 싸움이 나버렸지요.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강대감이 책상을 내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만. 당장 뜯어 말리거라. 누구를 말입니까? 당연히 내 아들을 말리라는 말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분을 말입니까? 에잇, 이 멍청한 놈. 됐으니 둘을 일단 뜯어 놓으란 말이다. 강대감의 명령에 머슴들을 강선비들을 떼어놓았습니다. 둘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숨을 씩씩 몰아쉬었습니다. 강대감은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야 했지요. 도대체 내 아들을 어떻게 가려낸단 말인가? 나으리, 그러면 도련님이 아실 만한 것만 질문하여 그 답을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도련님이라면 능히 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거 명한이다. 강대감은 머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지원이에게 질문을 하겠다. 이는 지원이라면 반드시 아는 사실들이다. 그에 따라 진짜와 가짜를 가릴 것이지 똑바로 대답하거라. 강대감은 그리하여 식솔들과 모여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슴 하나가 헛기침을 하더니 사람들 앞에 나서며 대청마루 위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잉. 저는 사회자를 맡은 돌쇠이옵니다. 송구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재판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야,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흘렀구만요. 이곳에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신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질문이나 하거라 돌쇠 이놈아. 아, 예, 죄송합니다 마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도련님의 오른쪽 팔뚝에는 화상 자국이 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돌쇠가 묻자 진짜 강선비와 가짜 강선비는 똑같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둘 다 똑같은 화상 자국이 나 있었지요. 이에 돌쇠는 마저 질문을 이었습니다. 그 화상 자국은 언제 났고 어떻게 생겼는지 답하시오. 추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면 가산점을 드립니다. 쉬운 질문이구나. 진짜라면 모를 리가 없지. 어렸을 때 부엌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밥 짓는 소태 대인 상처다. 그래.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날 저녁엔 흉이 질까봐 약초를 발라주셨지. 냄새가 아주 고약한 약초였어. 그러면서 항상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불러주셨다. 둘 다 정답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좌중들은 모두 숨을 집어삼켰지요. 돌쇠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두 분 다 정답입니다. 허나 첫 번째 질문은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도련님이 어렸을 적 아끼던 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운이다. 백운이지. 그러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둘은 그러자 서로 노려보며 금방이라도 멱살을 잡을 것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백운은 순백의 털이 반짝이던 아주 잘생긴 말이었지. 아버님께서 그 말을 얼마나 아끼셨던지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항상 조심히 만져라고 하셨소. 그래. 헌데 백운은 내가 손바닥으로 코를 쓰다듬어주면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날 반겼지. 특히 무릎 높이까지 자란 억새풀을 싫어해서 항상 내가 길을 잘 골라가며 태웠다. 이럴 수가. 이번에도 정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지요. 사람들은 낮게 침음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층 더 열기가 뜨거워지는군요.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할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냐, 뭐든 물어보거라. 내가 진짜니 무엇이든 대답할 수 있다. 아직도 헛소리할 힘이 남았구나. 나야말로 진짜이니 저딴 가짜가 하는 것과 달리 더욱 진실에 가까운 대답을 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련님은 우리 금봉촌에서 제일 가는 절세미인 혜정마님과 혼인을 하셨지요. 비록 금슬이 좋았다고는 힘들지만 적어도 동슬은 좋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쓰잘데기 없는 잡소리는 그만하거라. 그리고 금슬의 금은 금은 할 때에 금이 아니라 검은고의 금이다 이놈아.
그래. 내 당장 내놓은 머리털을 모두 뽑아버리기 전에 딴소리 말고 얼른 질문이나 하거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긴장한 나머지 말이 길어졌구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리따운 해적마님의 몸에는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어디에 나 있고 개수는 몇 개입니까? 돌쇠의 질문이 나오자 자중은 숨을 참고 침을 꼴딱 삼켰습니다. 이는 정말 남편인 강선비 외에는 알기 힘들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해적마님이 해퍼으니 해적마님과 잠자리를 가진 사람 아니면 모를 일이겠지요. 하여튼간 강선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강선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답. 아내의 왼쪽 볼기짝에 점이 나 있어. 그러면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것은 진짜 강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이 어디에 났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점의 숫자. 이를 당최 강선비가 어찌 기억합니까? 첫날 밤 외에는 제대로 잠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 가짜 강선비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총 3개가 나 있지. 정답입니다. 이야, 치열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승자는? 저리 비키거라. 그래, 내가 진짜 아들 지원이었구나. 점 없을 가짜놈을 작살 내놓거라. 강대감이 외치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진짜 강선비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주먹질과 발길질로 강선비를 흠씬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요괴놈! 이놈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난리를 쳐? 반죽음이 되도록 조져놔야 합니다. 나으리? 강지원이 이놈! 난 평소부터 내 놈 자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강선비를 판별해냈으니 말이죠. 강선비는 맞으면서도 억울한 마음에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내가 진짜 강지원입니다. 저놈은 거짓말쟁이요. 강선비는 아비규환 속에서 가짜 강선비가 자신을 바라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자 강선비는 더 크게 절규했지만 무참히 무시당했지요. 이후 머슴들에게 반죽음이 된 강선비는 끝내 광에 던져졌습니다. 내일 관아에 알리겠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놈을 끝장내리라. 강선비는 어두운 광 안에 갇힌 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이리 된 것이냐. 내가 진실을 밝힐 길은 없는 것이더냐. 밖에서는 머슴들이 문을 잠그고 발소리를 멀리하며 사라졌습니다. 광 안은 점점 더 깊은 어둠에 잠기고 강선비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광 안에 홀로 남겨진 강선비는 두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선비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호된 매질로 팔다리가 뻐근해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이 광에 몰래 들어와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강선비는 온몸의 고통을 무릅쓰고 광 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며 이리저리 살펴본 끝에 손끝에 닿는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강선비는 좁은 구멍으로 몸을 비집어 넣고 간신히 광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다행히 밤이 깊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허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선비가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면 또 호되게 얻어맞고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강선비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망각사에 있는 최노인과 유아였습니다. 이들이라면 강선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강선비는 다친 몸을 이끌고 어두운 산길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시야가 흐릿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각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선비님. 이게 무슨 꼴이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아닌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 요사스러운 놈이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오. 유아는 깜짝 놀라 아버지 최노인을 깨웠고 곧 강선비의 이야기를 들은 최노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손톱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했지 않았나?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구만. 손톱 버린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쥐옥의 일세. 그놈이 자네 손톱을 먹고 자네 흉내를 내고 있는 게지. 손톱이라니요? 그깟 손톱으로 말입니까? 그렇네. 매우 심각한 일일세. 허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 여기서 잠깐 기다리게. 유아야, 그 녀석을 데려오너라. 최 노인은 유아에게 눈짓했고 곧이어 유아는 방에서 비쩍 마른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찌나 말랐는지 뼈와 거죽만 앙상하게 나 있었지요. 허나 그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얌전하게 유아의 품에 안겨서 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도와줄 겁니다. 데리고 가세요. 고양이를요? 이 조그마한 녀석이 요괴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고양이는 평범한 짐승이 아닐세. 이 녀석을 소매 속에 품고 있다가 요괴 앞에서 꺼내 보이게.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일세. 도대체 노인장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때 나는 총각무당이었다네. 헌데 내가 그만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 이후 유아를 낳았지만 아내는 죽고 말았네. 이후 이렇게 망각사에 들어와 공양을 지내며 살고 있지. 그런 사연이. 여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겠습니까? 됐네. 어차피 몹쓸 요괴놈이 사람들을 홀리고 다니게 둬서도 안 되었지. 그러면 이만 내려가 보게. 유아야, 너도 같이 선비님과 내려가서 도와주고 오려무나. 예, 아버님. 강선비는 고양이를 소매 속에 품고 유아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팔뚝을 뱀처럼 휘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묘한 감각이었지요. 이거 정말 묘하구려. 고양이가 아니라 복슬복슬하게 털이 난 줄을 팔에 감고 있는 것 같소. 겁먹지 마세요. 다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되어요. 말이야 쉽지. 나는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만 해도 졸도할 것 같다오. 그러면 선비님 옆에 서 있는 저를 믿으세요. 그건 할 수 있겠죠? 유아가 강선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의 손치고 굳은 살이 배겨서 거칠었지만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온기가 불안한 강선비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죠. 강선비와 유아는 어둠을 헤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좋은 시간대네요. 요괴놈들의 힘이 제일 쇠약해졌을 때예요. 어서 가시죠. 강선비와 유아는 곧바로 강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의 개구멍을 타고 안으로 숨어 들어갔죠. 가짜 강선비, 쥐요괴는 안채에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저벅저벅 걸어서 원래 자기가 지냈던 방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안에는 쥐요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쥐요괴가 깨어났습니다. 쥐요괴는 강선비의 얼굴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나? 거참 질척거리는구먼. 그러니까 아내도 자네를 진저리 내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고 있지 않나? 내 놈이 감히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가족을 속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끝을 보자꾸나. 끝을 보자고? 내 놈이 뭘 어찌할 수 있다는 거냐? 이미 내 가족도 하인들도 모두 내 편이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바락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마침 소란을 듣고 식솔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선비를 보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죠. 하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쥐요괴의 미소가 점점 더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이놈 간악한 쥐요괴야? 어디 이 녀석 앞에서도 건방 떨 수 있나 보자. 그 순간 강선비는 팔을 들어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러자 소매 속에서 고양이가 슈르륵 튀어나왔습니다. 고양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짜 강선비를 노려보더니 세차게 하악질을 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쥐요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강선비의 얼굴에서 털이 돋아나고 앞니가 뾰족해졌지요. 그리고 입과 코는 점점 길게 늘어나 쥐새끼처럼 변했습니다. 영락없는 쥐새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속도로 쥐요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쥐요괴를 핥히고 물어뜯으며 공격했지요. 쥐요괴는 찍찍거리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콱 물리자 무언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그렇게 쥐옥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을 보시오. 강선비는 가족들과 하인들 앞에서 쥐옥의 사체를 가리키며 크게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놈이 바로 나를 흉내에 내던 간악한 쥐옥이었소. 이놈이 내 모습을 하고 가족과 집안을 속였던 것이오. 강대감과 가족들 그리고 하인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짜 강선비처럼 행동하던 그 존재가 요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인들은 주춤거리며 쥐옥의 사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강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손을 덜덜 떨더니 곧 진짜 아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와락 껴안았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마침내 쥐옥의 둔갑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미 조금 지체되었으니 바쁘게 움직여야 했지요. 그럼에도 강선비는 무사히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강선비는 마침내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완 향했습니다. 말 그대로 꽃가마를 타고 마을로 돌아온 강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강대감댁 앞에는 북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그런 강선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돌아온 강선비가 한 일은 바로 막대 먹은 아내인 혜정마님과의 결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하였는데도 정조를 지키기는커녕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던 사실을 모두 불어버렸답니다. 가문의 수치이자 마을의 치부인 혜정마님은 결국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선비는 유한왕자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유한왕자는 남편인 강선비를 내조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강선비는 이후 관직에서도 승승장구하여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유한왕자와는 아들 셋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허나 강선비는 죽을 때까지 손톱과 발톱을 깎으면 이를 그냥 버리지 않고 뒷마당을 파서 깊숙이 묻어버렸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휘심이라는 눈먼 처녀가 살았습니다. 휘심이는 마을 최고 부자인 성갑부의 고명딸이었는데요. 그만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랑 단둘이서만 살았답니다. 불쌍한 우리 딸. 눈도 편치 않은데 어머니 사랑조차 못 받으니 이 애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구나. 성갑부는 휘심이에게 가족이 더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여 고민 끝에 나이 50의 제가를 하였답니다. 부디 우리 휘심이를 잘 보살펴주구려. 그게 이를 말인가요, 서방님. 휘심이를 내 자식처럼 아낄 터이니 그만 걱정 붙들어 매셔요. 휘심이의 새어머니가 된 여인네는 이미 딸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성갑부는 자식이 있는 여인이 휘심이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허나 새어머니는 사실 겉다르고 속다른 간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갑부가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휘심이를 이리저리 구박하기 일쑤였지요. 거기다 새언니들도 예쁘고 어진 휘심이를 심하게 질투하는 것이었답니다. 어머니, 눈도 안 보이는 것을 뭐 그리 잘해주시나요? 대충 옷이나 입히고 밥이나 먹이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꼬박꼬박 끼니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것은 감지덕지 아니겠느냐. 맞아요. 남의 딸 키우는 어머니 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성갑부가 죽을 때까진 꼭 참거라. 어휴. 저것만 없으면 이 집 재산이 전부 나랑 우리 딸들 것인데. 대우가 이러하니 어디 가족 사랑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새언니들도 지 어미를 따라 앞 못 보는 휘심이를 업신여기고 괴롭혔답니다. 너는 앞도 못 보는 것이 어딜 자꾸 따라오냔 말이야. 예. 너는 우리 눈에 안 띄게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놀던지 말던지 하렴. 하여 휘심이는 언제나 외롭게 혼자 지냈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저 멀리 들려오는 사람들 말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던 휘심이가 하루는 마을 이곳저곳을 거닐다 길을 잃었을 때였지요. 바람결에 실려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휘심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지요. 도착한 곳은 이름 모를 정원이었습니다.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 한가운데에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음악은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답니다. 휘심이는 조심조심 지팡이를 더듬으며 정자로 가보았지요. 그곳에는 어느 기품 있는 부인이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영백원에 들어왔구나. 여기는 어떻게 찾아왔느냐?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듣기가 좋아서 그만 절로 발걸음이 여기로 향했어요. 그러자 부인은 너무나도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통한 일이로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를 찾을 수도 없고 내 연주가 들리지도 않을 터이다. 아이야, 정녕 내 가야금 연주가 귀에 들렸단 말이냐? 네, 물론이에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휘심이가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였지요. 내 연주는 오직 음률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거늘. 이건 어쩌면 하늘이 주신 인연인지도 모르겠구나. 부인은 아주 기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휘심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난 백화라고 한다. 이 영백원의 주인이니라. 전 휘심이라고 해요. 밝을 휘에 발할심. 빛을 발한다니 참으로 애틋한 이름이로구나. 하여튼 휘심아, 넌 언제든 이 영백원에 와도 된다. 부인은 어딘가 신기한 구석이 있었지요. 하기야 신기하기로는 여기 영백원이 더 신기하긴 하였습니다. 때는 찬바람이 돌기 시작한 겨울인데 영백원에는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전 부인의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은걸요. 그 뒤로 휘심이는 짬이 날 때면 영백원에 들려 백화 부인의 가야금 연주를 듣곤 하였답니다. 그런 휘심이를 지켜보던 부인은 하루는 휘심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휘심아, 가야금 소리가 그리도 좋다면 어디 한번 연주를 배워보겠느냐?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로 가야금을 배워도 되겠나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자, 이리 와서 가야금 현을 한번 잡아보려무나. 휘심이는 백화의 가르침을 받아 금세 가야금 연습에 빠져들었지요. 휘심이는 가야금이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 허나 가야금 소리에 휩싸일 때면 마음속에서 무지개도 피고 별도 달도 빛나곤 하였지요. 그리하여 휘심이는 가르침을 내린 백화조차 놀랄 정도로 가야금 연주 실력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휘심이에겐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휘심이에게 또 한 번 먹구름이 닥치고 말았지요. 성갑부가 그만 몸져눕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셔요. 아니다, 휘심아. 내 몸은 내가 잘한다. 그러나 걱정이로구나. 너를 홀로 두고 떠나려니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우리 딸 휘심이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휘심이의 간호도 헛되어 성갑부는 쓰러진 지 불과 석 달 만에 불귀에 객이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천혜고아가 된 휘심이는 아버지의 관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지요. 성갑부 그 인간이 날 부려먹은 것이 무려 3년인데 이제야 알터니가 빠졌구나. 축하드려요, 어머니. 이제 이 집 재산이 전부 어머니 차지해요. 그래, 이제야 우리 딸들도 제대로 호강시켜줄 수 있겠구나. 허나 새어머니는 오히려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간악한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휘심이는 골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휘심이를 집안 하인들처럼 온통 부려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부잣집 교수에서 골방 천덕꾸러기가 된 휘심이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지요. 추운 겨울날에도 찬물로 빨래와 설거지를 하니 고운 휘심이의 손이 퉁퉁 부르트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휘심이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이 돌아볼 것이라 믿고 묵묵히 일을 하였답니다. 휘심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어머니. 하루는 계모가 휘심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계모방에는 휘심이를 위해 맛난 떡과 간식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노고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제 너도 내 딸이라고 여길 터이니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께서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야 새어머니가 자기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휘심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려고 할 때였지요. 이 간악한 것. 집안의 전 재산을 빼앗은 걸로도 모자라 저 착한 것을 헤아려 뜨느냐? 갑자기 허공에서 벼락 같은 외침이 들려오는 것이었죠. 백화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나는 소리냔 말이야? 기겁한 새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방에는 휘심이뿐이었지요. 헌데 갑자기 새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난 새어머니의 얼굴에는 손톱에 베인 듯한 선명한 상처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날 핥힌 것이야? 천벌이다 이 몹쓸 것아. 이제 그 상처는 영원토록 아물지 않을 것이야. 아이고, 귀신님, 신령님. 제발 용서를 해주셔요. 아이고. 새어머니는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그 틈에 백화 부인은 어리둥절한 휘심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휘심이와 백화 부인은 어느새 영백원에 와 있었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저 약과를 다 먹었다간 너 또한 영영 못 돌아왔을 것이다. 약과에는 몹쓸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재산을 차지하는데 휘심이가 방해가 되는 터라 이번 기회에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내막을 모두 알게 된 휘심이는 눈물만 줄줄 흘렸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조차 별로 들지 않았지요. 그저 새어머니가 자기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슬펐으니까요. 하여 휘심이는 참으로 서럽게 울었답니다. 가엾은 것. 울고 싶을 만큼 실컷 울려무나. 백화 부인의 품에서 울던 휘심이는 한참 만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영백원에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된다. 영백원은 산 사람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다. 영백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세계에 속한 장소였으니까요. 사실 영백원이 있던 저택은 인간 세계에서는 흉가나 다름없는 꼴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는 영백원에 귀신이 들끓는다며 모두들 두려워서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영백원은 오직 휘심이에게만 아름다운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나 또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라. 사실 백화 부인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오래전 유명을 달리한 절세의 가야금 연주자였던 것이지요. 허나 귀신이 되어도 그 음률만은 남아 여전히 영백원을 떠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인연으로 널 가르쳤으나 그것도 이제 슬슬 끝나가는구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잘 듣거라 휘심아. 17살이 넘을 때까지 이 영백원에 있으면 너 또한 생기를 잃고 나 같은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명계에서 귀신들과 살면 그 사람 또한 귀신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다시 새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건 아니될 말이다. 저 간악한 것은 네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휘심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영백원에 머물 수도 그렇다고 새어머니가 도살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백화 부인은 자기가 쓰던 가야금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휘심이 손에도 많이 익숙해진 물건이었지요. 이 가야금은 명인 천률자가 빚은 명기이니라. 이제 이걸 받아들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거라. 이런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주시나요? 네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동무 하나쯤은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휘심이는 소중하게 가야금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곤 스승의 뜻을 가만히 헤아려 보았지요. 알겠습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앞으로 가야금 막사가 되어 살아가겠어요. 그러자 백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휘심이를 껴안았지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허나 이 가야금에 의지하면서 굳게 마음먹어야 할 것이다. 휘심이가 뭐라고 더 대꾸하려 하였으나 어느새 백화 부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영백원도 사라져서 남은 것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뿐이었지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가야금을 가르쳐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휘심이는 가야금을 껴안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휘심이는 전국을 떠돌며 가야금 연주로 먹고 살았습니다. 궁핍하고 외로운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가야금 소리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여 휘심이는 틈만 나면 가야금을 타며 외로움을 달랬지요. 휘심이가 가야금을 뜯을 때면 지나가던 새들도 들짐승도 잠시 쉬며 연주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지요. 그리하여 조선팔도에는 어느새 눈먼 가야금 처녀의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나룻배를 얻어 타고는 강을 건너고 있을 때였지요. 배가 막 중간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적들이 나타나 나룻배를 덮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아, 돈 될 것은 모조리 내놓아라. 이 가야금 꽤 비싸 보이는 물건이로구나. 이리 내놓거라. 안 됩니다. 이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입니다. 제발 돌려주셔요. 휘심이는 가야금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사내들 힘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금세 가야금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다시금 달려든 휘심이는 수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허나 발길질 한 번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휘심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수적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떠나버린 다음이었답니다. 그렇게 가야금까지 잃어버린 휘심이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말았지요. 매일같이 강가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답니다. 끼니조차 거르고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던 휘심이는 그렇게 피폐해져 갔지요. 며칠이 지나니 이제 손을 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점점 머릿속이 아득해졌지요. 그래도 휘심이 마음속엔 잃어버린 가야금만 있었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가야금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렇게 중얼거린 휘심이는 슬픔과 배고픔으로 까무룩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가물가물했던 정신이 점점 환해지니 웬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죠. 명실이는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딘가요? 내 집이라오. 처자가 강가에 쓰러져 있길래 염치불구하고 데려왔소이다. 사내는 미음을 가져와 손수 숟가락을 들어 휘심이의 입에 넣어 주었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던 휘심이는 반은 흘리고 반은 삼키면서 간신히 한 그릇을 비웠지요. 그렇게 몸에 곡기가 들어가니 정신이 좀 드는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의원을 불렀다오. 그분 말씀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잠시 기절했던 것이니 잘 먹고 푹 쉬면 나을 거라 하셨소. 그러면서 기운을 차릴 때까지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금방 일어나야지요. 휘심이가 억지로 일어나려는데 사내가 제지하였지요. 어허, 아직 다 낫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객기를 부리시오? 이렇게 구해주시고 음식까지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이상 신세를 질 수야 없지요. 군소리 말고 좀 더 머무르시오. 아니면 설마 내 수고를 헛되게 할 생각이시오? 사내의 음성에는 힘과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째 한 번 들으면 도저히 거역하기 힘든 그런 위엄이 넘쳤지요. 기백에 눌린 휘심이는 얌전히 자리에 누웠답니다. 사내는 껄껄 웃더니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 후로도 사내는 자주 휘심이를 찾아와 직접 미음도 먹이고 간호도 해주었습니다. 처자, 이제 보니 앞을 보는 게 불편한 것 같구려. 휘심이가 자꾸만 미움을 흘리자 그걸 유심히 살피던 사내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였지요. 내가 미안하오. 아픈 데를 들추고 말았구려. 휘심이의 대답에 사내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휘심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이 몸은 이섬이라고 하오. 오얏 이에 번쩍일 섬을 써서 이섬이라고 하지. 처자의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소? 제 성씨는 성이고 이름은 휘심이라 합니다. 빛날 휘에 발할 섬이지요. 그러자 사내가 무릎을 치며 껄껄 웃는 것이었습니다. 허, 빛을 바란다라. 내 이름 뜻이 바로 빛이니 그대는 제대로 찾아오셨구려. 어째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운명의 이끌림 같았답니다. 그나저나 처녀는 혹시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소? 네, 그러합니다.
제 몸과도 같은 물건인데 그만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게 바로 이 가야금이 아니오. 이섬은 벽장 속에서 가야금을 꺼냈지요. 가야금을 받아든 휘심이는 구해졌을 때보다 더 기뻐하였답니다. 역시 이 가야금의 주인은 휘심 처녀였구려. 제 목숨뿐 아니라 가야금까지 찾아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오. 그러면서 이섬은 자기가 줄곧 가야금 악사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천성이 풍류를 좋아하고 음악을 즐겨 들으니 오직 바라는 것이 뛰어난 악사를 옆에 두는 것이었소. 하여 백방으로 뛰어난 가야금 연주자를 찾고 있었다오. 이섬은 뛰어난 가야금 연주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나섰다가 도적대에게 화를 당한 휘심이를 보고 말았지요. 하여 검을 휘두르며 달려드니 도적들이 죄다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연이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은인께서 절 찾고 있었다니요. 그러게나 말이오. 이거 참 그렇다면 처자가 아니라 내가 빛을 찾아낸 셈이로고. 그러면서 이섬은 또 한 번 박장대소를 하였답니다. 시원하게 웃은 이섬은 휘심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연주를 부탁하였지요. 휘심이는 기뻐하며 가야금 위에 손을 얹었지요. 마침내 휘심이의 손이 가야금 12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연주를 들은 이섬은 마치 눈앞에 신선세계의 절경이 펼쳐지는 것 같았답니다. 온갖 기와요초가 피어나고 신령스런 짐승이 뛰놀며 구름과 안개가 오색빛깔로 휘몰아쳤지요. 놀랍구려. 휘심 처녀의 연주는 그야말로 하늘궁 선녀들의 연주인 듯하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제 보잘것없는 재주가 그저 은인님 기분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였기를 바랄 뿐입니다. 겸양이 과하면 교만이오. 이제 보니 휘심 처녀는 참으로 거만스런 연주자였구려. 둘은 서로를 향해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섬은 흥이 타올랐는지 칼을 빼들고 마당에서 건물을 주었지요. 비단결 소리인가 푸른 강물 흐르듯이 은잠사 가닥 위에 천지만물 올랐는가. 하늘도 감복하니 사람마저 황홀하네. 낭낭한 시조가 휘심이의 마음을 울렸지요. 연주를 하는 휘심이의 두 눈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런 휘심이를 지켜보던 이섬은 어느새 자신도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지요. 쉴 새 없이 가야금을 타는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가련했지요. 해서 이섬의 가슴은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휘심이가 연주를 하는 중이 아니었다면 달려가 두 손을 맞잡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더 가야금을 연주하고 싶었는데 은인님 덕분에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어허, 무슨 그런 재수없는 말씀을 하시오. 휘심 처녀 같은 악사가 쓰러지면 그건 이 나라의 불행이자 슬픔이라오. 절 그렇게 여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연주를 마친 휘심이는 지쳐서 잠에 빠졌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은 휘심의 얼굴은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이섬은 휘심의 앵두 같은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지요. 섬아.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구나. 이리도 욕망에 휘둘려서야 어찌 휘심 처녀를 볼 낯이 있겠느냐. 헌데 이게 무슨 일이지요? 고나게 자던 휘심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악몽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을 비틀며 울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한 이섬은 휘심 처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휘심이는 그 손이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었죠. 이섬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괜찮소. 이젠 내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고 잠드시구려. 그제야 휘심이는 새근새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허나 눈가에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이 이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요. 처내고와의 벗이라곤 가야금뿐이라니. 이리도 가련하고 사랑스런 처녀가 어쩜 이리 박복하단 말인가. 이섬은 자기라도 휘심이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새 휘심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휘심이는 이섬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오래간만에 푹 잘 수 있었답니다. 이후로 휘심이는 이섬의 저택에 머무르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둘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가야금 연주에 빠져들었답니다. 바람 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가야금 위에서 뛰노는 손가락만이 세상의 전부였죠.
은희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도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한때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 오직 음악만이 날 달래주던 때가 있었지. 긴긴 밤 화병으로 속을 태우니 만사 휴이하나 음악만이 명약이라.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휘심낭자께서 날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면 좋겠소. 언제까지라도 그리해드리지요. 그렇게 즐거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휘심이의 가슴 속에도 자꾸만 이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섬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어쩐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섬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아졌답니다. 은희님, 대체 무슨 연유로 이 외딴 곳에 홀로 사시나요? 은희님처럼 학식이 높고 무술에도 출중한 분이라면 더 높은 뜻을 펼치실 수 있을 텐데요. 미안하오. 그건 내가 아직 대답할 때가 아닌 것 같소. 집주인 이섬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사내였지요. 그러나 과거를 묻는 휘심이의 질문만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휘심이도 뭔가 곡절이 있다 생각하여 더는 묻지 않았지요. 그저 이 좋은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섬이 자길 보듬어줬듯이 휘심이도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눈 내리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지요. 웬 으리으리한 가마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누군가가 내리는데 지켜보던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나타난 분이 누군고 하니 글쎄 주상의 모친이신 대왕대비마마였답니다. 허나 이섬의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궁궐에서 저희 모자를 내치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인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왕자, 그대의 어미 지현왕후를 내치게 만든 그 간악한 여자는 더는 없네. 악독한 가미비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단 말일세. 겨우 부고를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실 테지요. 한시가 급한 일일세. 그러니 부디 예전에 원하는 있고 당장 이 할미와 궁궐로 가시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할마마마의 말씀이 그렇다면 가야지요. 아이코,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이 섬의 정체는 조선의 왕세자인 섬산대군이었습니다. 한때 주상께서 사악한 가미빈의 미색에 푹 빠진 때가 있었지요. 그때 가미빈은 어진 지연왕후를 모함하여 어린 이섬과 함께 궁궐에서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억울함을 못 이긴 지연왕후는 병이 깊어져 끝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섬산대군은 한적한 시골에 의거하며 은둔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어찌하여 주상께서 절 부르시는지요? 주상께서 몹시 위중하시네. 필시 왕자에게 중요한 언지를 하실 것이야. 궁궐은 초상집과 다름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주상이 중병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비와 호위 모두 흰옷을 걸치고 궁궐 방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마치 장례라도 치르는 것만 같았죠. 오래간만이로구나. 잘 왔다.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신 겁니까? 얄미울 정도로 팔팔하시던 분이. 아비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헌데 어쩌겠느냐. 이게 다 못난 애비의 탓인 것을. 부르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요새 통 잠을 못 잔다. 그러니 내가 잘 때 네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구나. 주상은 심한 중병을 앓는 지 피골이 상접해 있었지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다 죽어가는 주상을 본 섬산대군은 마음이 무척 아팠답니다. 해서 주상이 처소에서 밤새 위병 노릇을 하겠다 약조하였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상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음산한 바람이 불었지요. 주상, 날 이렇게 죽이고도 편안할 줄 아셨소? 주상도 제명에 못 죽을 테니 그리 아시란 말이오. 아이코,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사약을 마시고 죽은 가미빈이 원기가 되어 궁궐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가미빈은 새파란 도깨비불을 뿜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주상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다가 히익히익하며 신음소리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시 가미빈이 주상의 명주를 틀어준 것이 틀림없었지요. 간악한 가미빈? 살아생전 우리 모자를 그리도 괴롭히더니 죽어서는 이 나라 주상을 헤아려 드는가? 호통을 친 섬산대군은 보검을 빼들었지요.
휘황찬란한 빛이 번뜩이니 가미빈도 감히 더는 다가오지 못하였답니다. 그 미운 지현왕후의 아들놈이로구나. 또 날 방해하려 드느냐? 가미빈이 괴성을 지르자 어디선가 요괴들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크고 커다랗거나 길쭉한 요괴들은 심술궂은 웃음을 흘리며 덤벼들었지요. 허나 섬산대군은 조금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전우좌우로 보검을 휘둘러 요괴를 상대하니 어느새 모조리 베어 쓰러뜨린 것이었지요. 다음은 그대 차례요, 가미빈. 우습도다. 난 이미 죽은 몸.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하여 죽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섬산대군이 앞길을 막아서니 가미빈도 더는 가까이 오지 못했지요. 그저 침상 주변을 빙빙 돌면서 기회를 노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주상을 노리던 가미빈은 새벽 딸기 우는 소리가 들리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네 덕에 오래간만에 잘 잤다. 덕분에 한시름 놓았구나. 잠을 푹 잘 수 있었던 임금은 섬산대군의 공을 크게 치하였지요. 허나 섬산대군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답니다. 희빈의 말이 맞습니다. 죽은 이를 다시 죽일 수 없는 노릇이지요. 가미빈을 막을 순 있어도 물러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가미빈의 원기를 물리치려면 다른 방도가 필요하였지요. 허나 주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도가 있으면 벌써 취했다. 가미빈의 얼굴만 봐도 모두가 기절하는데 그 어찌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하여 매일 밤 섬산대군은 가미빈과 맞서 싸웠지요. 하루하루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샌 섬산대군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수척한지 앞이 보이지 않는 휘심이조차 눈치를 챌 지경이었지요. 그럼 다녀오리다. 허나 섬산대군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순간 가미빈이 주상을 해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그리하여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갔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필시 궁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휘심이는 섬산대군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그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찌해야 좋을까요? 스승님, 제발 알려주세요. 휘심아, 들리느냐? 섬산대군을 살리려면 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순간 어디선가 백화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깜짝 놀란 휘심이는 귀를 기울여 충고를 머리에 새겼습니다. 밤이 또 지나고 이튿날 섬산대군이 돌아왔습니다. 대군, 오늘 밤은 저도 궁궐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될 말이오. 지금 궁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나 하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꼭 데려가 주시지요. 휘심이의 묘한 기백에 섬산대군도 마침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섬산대군과 휘심은 궁궐로 향했답니다. 조심하시오. 이제부턴 궁궐 아니라오.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둘러싼 긴장한 공기와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걱정스런 음성들이 여기가 궁궐이라는 걸 똑똑히 알게 해줬죠. 휘심이는 속으론 겁이 났지만 꼭 참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 궁궐에 들어온 터라 얼떨떨했지만 섬산대군을 꼭 돕고 싶었으니까요. 염려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대군 옆에 있겠습니다. 놀랍구려. 그대는 내가 아는 여인 중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오. 섬산대군은 휘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휘심의 사랑이 손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그 기운이 너무도 따뜻하여 용기가 샘솟는 것 같았답니다. 휘심도 섬산대군의 손을 잡자 가슴이 콩닥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고만 싶었지요. 그날 밤 자정이 되자 가미빈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늘한 한기가 불고 비단을 찢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악령의 모습을 드러냈죠. 주상, 오늘 밤에야말로 주상을 저승으로 데려가겠으니 더는 저항하지 마시오. 귀기가 서린 가미빈은 오늘 밤이야말로 사생결단을 낼 기세였습니다. 마침내 악령이 주상의 처소에 나타나자 섬산대군이 검을 뽑아들었지요. 허나 가미빈은 코웃음을 쳤답니다. 지칠 대로 지쳤구나.
오늘 밤 너를 치고 주상도 쳐서 부자의 숨통을 함께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 휘심의 손이 조용히 섬산대군을 가로막았습니다. 칼을 집어넣으라는 신호였죠. 얼떨떨하던 섬산대군은 반신반의하며 보검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휘심이 앞으로 나섰지요. 희빈마마, 잠시 제 연주를 들어보시지요. 악기와 요괴들이 몰려들고 있었지만 휘심은 태어냈습니다. 휘심이는 가야금에 손을 얹고 연주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귀한 자건 천한 자이건 나 가미빈의 얼굴만 봐도 실성을 한다. 헌데 너는 어찌 멀쩡한 게냐? 희빈마마, 저는 앞이 보이지 않사옵니다. 하여 저는 외양이 아니라 마음만을 볼 뿐이옵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나의 악기 같은 속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지 않사옵니다. 오직 제아비에게 버림받은 슬픈 여인이 보일 뿐이옵니다. 가야금 소리는 애절하게 울려 퍼졌지요. 천혜고아가 되어 팔도를 떠돌았으나 끝끝내 세상을 미워하지 않은 휘심이의 마음이 가야금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도 울고 요괴도 따라 울었습니다. 휘심이의 구슬픈 가락이 궁궐에 울려 퍼지자 눈물 짓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이윽고 가미빈마저도 슬픔에 북받쳐 흐느끼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하늘픈 악령이 마침내 궁궐을 떠났구려. 놀랍소. 그대의 연주가 가미빈을 성불시킨 것이오. 그 뒤로 가미빈의 악령은 궁궐에 나타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휘심이의 연주에 감동한 가미빈이 원한을 훌을 털고 극락왕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는 악귀에게 시달리지 않게 된 주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력을 되찾았답니다. 주상은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섬산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였지요. 그리하여 궁궐은 온통 잔치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아바마마,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과인의 목숨을 구한 세자의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섬산대군은 휘심이를 세자비로 맞이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주상전하는 두말 않고 허락해 주었지요. 비록 신하들이 휘심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지만 임금이 밀어붙이니 더는 막아서지 못했답니다. 섬산대군은 기쁨에 못 이겨 휘심이를 얼싸안고 빙빙 돌았습니다. 제가 세자비라니 당치도 않사옵니다. 그러니 저하께서는 부디 사지가 멀쩡한 규수를 골라 세자비를 삼으시지요. 무슨 소리요? 그대보다 내게 어울리는 여인이 어디 있겠소. 무엇보다 그대의 연주를 듣지 않으면 나는 하루라도 더 살아갈 수가 없소이다. 섬산대군이 끈질기게 권하자 휘심이도 마지못해 수락하였지요. 마침내 윤성대군의 손을 맞잡은 휘심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렇게 둘은 궁궐 전체의 축복 속에서 경사스럽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궁장한 휘심이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대비마마와 주상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실로 오래간만에 왕실의 경사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섬산대군은 혼례식 내내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경사롭게 결혼식이 끝나자 신방에는 새 신랑과 새 신부만 남았지요. 이리 오시오. 이제 그대는 명실상부 세자빈이오. 네, 세자저하. 저를 마음대로 하시지요. 이를 말인가? 아주 밤새도록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도록 하시오. 섬산대군은 현란한 손놀림으로 밤새도록 휘심이를 연주하였습니다. 휘심이는 대군에게 깔려 그야말로 자지러졌지요. 어찌나 우러제끼는지 악기가 따로 필요 없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더듬으며 더 깊고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그 뒤로 왕위에 오른 섬산대군은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왕비가 된 휘심이도 그 자애로움으로 섬산을 잘 보필했지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궁궐에서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그런 날이면 하늘의 새도 들짐승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100년을 해로하였으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